일본 근대사 이야기. 여섯 번째 이야기. 일본 근대화의 정신적 스승 요시다 쇼인. 19세기에 들어서면서 도쿠가와 바쿠오는 빠르게 쇠퇴의 길을 걸었고 뒤숭숭한 분위기가 일본 전역을 뒤덮었습니다. 바쿠오한 체제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졌고 바쿠오에 대항해 정치 체제를 개편하기 위해 쿠데타를 해야 된다는 과격파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요시다 쇼인은 1830년 조슈의 하급 사무라이 스게 유리노스케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사회체제가 뿌리째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유소년기와 청춘 시절을 보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의 출생에 대해 뻔한 영웅 탄생 일화처럼 각색하고 있지만 가난한 하급 무사의 집안에 입이 하나 더 늘었다는 사실은 가장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사내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나 별탈 없이 잘 자랐고 아버지는 아들이 장차 조슈를 위해 큰일을 해낼 훌륭한 사무라이로 자라나길 기대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깊은 애정과 사무라이로서의 포부와 염원을 담아 호랑이의 기상을 닮으라는 뜻으로 도라노스케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어린 도라노스케는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해 총명하고 바른 소년으로 자라났는데 특히 군사 지식 방면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한편 도라노스케의 작은아버지 요시다 다이스케는 야마가류의 병학 사범이었는데 자식이 없어 야마가류가 끊어진다는 압박감에 항상 시달렸습니다. 그는 아들을 낳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하자 생각을 바꿔 귀여워했던 조카 도라노스케를 요시다 가문의 양자로 들이기로 했습니다. 형인 스게 유리노스케에게 아들이 둘이나 있으니 둘째를 양자로 데려와 가문을 잇게 할 수 있었는데 도라노스케의 총명함을 아꼈던 터라 더욱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스게 도라노스케는 1835년부터 요시다 가문의 양자가 되었는데 이것이 그의 운명을 바꾸는 첫 번째 전환점이었습니다. 일본은 혈연보다는 족보를 중시하는 풍토가 강한데 친자식이 없으면 양자나 양녀를 들여서라도 가문의 대나 전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그 후 가문의 후계자로서 엄격한 교육이 시작되었지만 도라노스케를 양자로 들이기 전부터 지병으로 고생하던 요시다 다이스케가 양자를 들인 후 1년 만에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당시 일본의 관습과 법률에 따라 어린 다이지로가 요시다 가문을 정식으로 상속받는 동시에 가문의 수장인 당주가 되었습니다. 1840년 10살이 된 다이지로는 조슈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공교육기관 메이린칸에 입학했습니다. 메이린칸에서 공부할 당시 다이지로는 성적이 아주 우수한 모범생이었고 11살 때는 조슈의 한슈인 모리 다카치카 앞에서 무교전설을 강의할 정도로 총명함을 보였습니다. 한슈 앞에서 강의한 일을 계기로 그는 조슈안의 신동으로 유명해졌고 한슈 모리 다카치카의 눈에도 들었습니다. 인재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쓸 줄 아는 풍토가 유달리 강했던 조슈에서 요시다 가문의 어린 당주는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요시다 다이지로가 15살이 된 1846년에 다시 한번 중요한 전환점을 맞는데 앞으로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야마다 마타스케를 만난 것입니다. 야마다 마타스케는 나가노마류의 군사학을 가르치는 병학 사범으로 이 두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제의 인연을 맺었습니다. 다이지로는 야마다 마타스케로부터 군사학부터 서양의 선진 군사제도와 해양 방비 이론까지 세계적인 수업을 받은 덕분에 서구 열강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그의 가슴 깊은 곳에는 발달한 서구 문명을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다는 열망이 자리 잡았습니다. 페리 제독이 코로네를 이끌고 에도 앞바다에 나타난 1853년 요시다 쇼인은 중국의 유학부터 국학, 군사학에 이르기까지 동양의 학문을 섭렵한 청년 지식인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신식군함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코로네가 정박해 있는 우라가까지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서구 문명을 직접 보고 싶다는 소원을 풀기 전에 눈에 들어온 것은 최신 장비의 서양의 군함이 아니라 풍전등화와 같은 일본의 위태로운 현실과 쇠약해져서 껍데기만 남은 무능력한 바쿠오의 실체였습니다. 이날 그가 느낀 충격 역시 그의 인생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는데 압도적인 힘의 차이를 확인한 요시다 쇼인은 머릿속에 조국이 앞으로 만들어가야 할 미래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각 지역이 분열되어 통일된 정치를 펼 수 없는 낡은 바쿠오한 체제의 한계를 인정하고 한층 강력한 중앙 정권이 일본 전체를 단합하여 선진화의 길로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무렵부터 그는 적극적으로 근대화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강력한 중앙 정권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천하의 주인은 만세 일개의 덴노이지 바쿠우가 아니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존왕양 이사상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데 요시다 쇼이는 원래 덴노가 누려야 할 실질적인 국가 통치 권력을 바쿠우가 쥐고 있는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쿠우가 왕권의 신성성을 침해하는 모순을 우선 바로잡아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본 것인데 이후 요시다 쇼인의 주장은 존왕양이파의 핵심 사상이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무기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던 요시다 쇼인이 보기에 일본의 대포는 쿠로우네에 장착된 위풍당당한 대포와 비교하면 마치 장난감처럼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쿠로우네의 강력한 무기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서양 무기의 위력을 실감한 요시다 쇼이는 아예 외국으로 나가 선진화된 군사력을 직접 둘러볼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당시 일본법에 따르면 개인은 사사로이 자신이 속한 한을 벗어나거나 국경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 외국에 나가려는 사람은 미리 신고하여 관리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되며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외국으로 나가려다 잡히면 심한 경우 사형까지 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재가 엄격하며 출국 허가 수속도 복잡하고 까다로워 외국에 나가는 것은 말 그대로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시다 쇼인에게는 복잡한 출국 허가 수속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는 공공연히 개국양 이론을 주장했기 때문에 바쿠우로부터 단단히 미움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쿠우가 출국 허가를 내줄 리 없으니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외국에 나가는 것은 애초에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1854년 페리 제독이 일전에 약속한 하친 조약을 맺고자 쿠로우네를 이끌고 일본을 다시 찾아왔는데 요시다 쇼이는 이때 인생을 건 도박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페리 제독에게 미국으로 가고 싶으니 밀항을 도와달라고 직접 부탁하기로 한 것입니다. 요시다 쇼이는 친구 가네코 주스케를 데리고 남의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항구에 정박 중인 쿠로우네에 접근하여 페리 제독을 만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일본 정부와 중요한 교섭을 끝낸 페리 제독으로서는 일본 국법을 어기면서 그들의 밀항을 도울 이유가 없었으므로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결국 미국 함선에 밀항하여 미국으로 가려던 요시다 쇼인과 가네코 주스케의 무모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당시 바쿠우가 정한 법에 따르면 일본인이 사사로운 목적으로 외국 선박에 접근하는 건 역시 심각한 위법 행위에 속했습니다. 이 두 청년은 처벌받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제발로 관계 당국을 찾아가 밀항을 시도한 것에 대해 자수했고 결국 감옥에 gat혔습니다. 이때 수감 생활을 통해 요시다 쇼인의 교육자 재능이 꽃을 피웠는데 그는 수감된 다른 죄수들을 상대로 강의를 들려주며 감화하는 데 애를 썼습니다. 죄수들은 점차 요시다 쇼인을 스승으로 여기며 존경했고 심지어 간수들까지도 그의 강의를 듣기 위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이때 옥고를 치르며 쌓은 강의 경험은 훗날 쇼카 손조코에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 커다란 자산이 되었습니다. 얼마 후 건강이 악화된 그는 죄수 감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옥중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조슈는 그를 생가에 유폐하기로 했는데 쇼이는 집에서 사설 학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슈한 측에 요청했습니다. 예전부터 그의 총명함을 특별히 아낀 조슈의 배려로 얼마 지나지 않아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요시다 쇼인이 일본 역사의 미래 주역들을 길러낸 것으로 잘 알려진 이 사설 학원이 바로 쇼카 손조쿠였습니다. 그는 학생의 신분에 눕고 낮음에 개의치 않고 무교전서를 강의했지만 수업 내용은 무교전서의 내용을 가르치는 데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당시 일본이 맞닥뜨린 상황을 객관적으로 제시한 뒤 국제정세를 주제로 하는 토론 수업을 자주 진행했습니다. 학생과 스승이 대등한 위치에서 의견을 나누는 독특한 수업 방식의 뜻있는 청년들 사이에 입소문으로 퍼져 인기를 끌자 그를 찾아오는 청년들도 점차 늘어났습니다. 물론 이때는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들이었지만 몰려든 젊은이 중에는 훗날 반바쿠 운동이나 메이지 유신을 이끌며 근대 일본의 지도자가 된 인물들도 있습니다. 그러던 중 요시다 쇼이는 1859년에 일어난 안세이대옥에 휘말려 사형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는 겨우 29살이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바람에 교육자로서의 삶도 그다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7번째 이야기, 메이지 유신의 산실 쇼카 손주쿠로 이어집니다.